리조트 등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단계로 하고 그곳에 적절한 의료를 지금 이제 공중보건이라든지 군 의료 체계가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의료 시설이면 좋지만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 한다면 그러한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예. 당장 내일부터 대구교육부에서도 이게 중앙교육연수원을 경북대 병원에서 의료 관리를 하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자가격리와 병원 입원의 그 중간 단계의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발표를 기다리면서 바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듣고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들이 정책을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전달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기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적 환자가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앞선 특보에서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전국의 확산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1, 2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선 매주 주말마다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다. 이 세 번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만 실제로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에 우리가 환자분이 많이 확진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종교 행사로 환자분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도 환자가 계속 확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3일부터 정부의 1차적인 방역 대책을 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우리가 개인 방역을 또는 개인적인 행사나 모임을 자제함으로써 우리가 확산세를 갖다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이번 3월 8일 그리고 3월 15일, 16일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국적 확산세가 둔화됐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좀 이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틀렸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일시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줄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특정 지역에서 있었던 환자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아직 100% 모르고 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감염에 대한 재발생 개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지속적으로 아까 그 정은경 본부장님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3월 둘째 주까지는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때문에 이제 정부 역시도 대응책이나 치료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치료체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치료체계가 모든 확진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한다라는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한 달 전에 오늘의 미래를 알았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확산세라는 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예. 자, 50세의 여자분이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분 정도 엑스레이 찍고 기다리는 사이에 40세의 남성분이 심근경색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분을 먼저 치료해야 될까요? 이랬을 때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의 이 응급의료 체계에 정립을 해주신 응급의학과 전문의분들, 그에 관련된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게요. 메르스 2015년 사태 이후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케이타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환자분을 먼저 왔다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의뿐만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서 먼저 치료받는 데 갖다가 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처럼 지금 이 임상위에서는 발열, 호흡수, 맥박, 체온, 의식 상태와 기저질환에 대해서 점수를 분류하고 거기서 누구나 다 억셉트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또 의학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환자분에 대해서 처음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일단 격리를 하는 것이 1차적인 방역을 해서 꼭 필요했던 과거의 정부의 조치라고 하면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마치 우리 케이타스처럼 누구를 우선적으로 입원시키고 누구를 안전시설을 보내고 누구를 자가격리로 자택 자가격리 이런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병실도 이동이 되고 그렇다 지금 일시적인
병목 전사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 되면 그 시간만 피하면 차가 원활하다 하는데 지금 병목 현상이 돼서 정체돼 있는 거거든요. 예. 입원실이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병원 입원 체계 기준이 변경이 돼야 할 텐데 어쨌든 뭐 중증 환자는 먼저 치료를 하고 한 80%가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뭐 집에서 자가 치료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경증 환자가 집에서만 치료하는 게 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발표에 제가 환영했던 게 뭐냐면요. 저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가정의학과의 한 교수님이 오늘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네. 그 부분이 지금 똑같이 발표가 됐는데 병원과 자가격리 그 중간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우한에 있던 교민분들을 성공적으로 잘 모셨던 두 군의 장소가 있었죠. 예. 그곳에 우리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만약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80%는 경증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내가 50대인데 아직 진단되지 않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또는 의료진을 통해서 전당뇨입니다. 고혈압인데 약을 드셔야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운동하고 살 빼고 해서 안 할게 하고 잊고 있었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를 우리가 경증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원활히 소통을 하려면 최근에는 가족들이 따로 사는 시대이죠. 예. 3대가 모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면 이것을 적절히 소통해 줄 수 있는 젊은 가족분들하고 떨어져서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좀 50, 60대도 다 젊지만 혹시나 갑자기 발열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해서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 병원 시설에서도 경증, 중증이 있지만 자가격리와 병원 시설의 중간 단계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여행 관련 업계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네. 리조트 등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단계로 하고 그곳에 적절한 의료를 지금 이제 공중보건이라든지 군 의료 체계가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하고 있는데요.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을 지금의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자원을 받는 것처럼 자원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 경증에서도 관심 환자 그리고 그것이 물론 의료 시설이면 좋지만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 한다면 그러한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예, 오늘 그 발표 내용 내에서도 방역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의료진의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을 활용을 해서 지역별로 충분한 규모의 생활시설이나 확충을 하는데 좀 협조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대구교육부에서도 이게 중앙교육연수원을 경북대 병원에서 의료 관리를 하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자가격리와 병원 입원의 그 중간 단계의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발표를 기다리면서 바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듣고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들이 정책을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전달된 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기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14번째 환자 유족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서 검사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중앙임상위원회가 발열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위급 환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따로 뭐 정립이 돼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잠복기, 즉 증상을 보이지 않을 때는 감염력이 없다고 했지만 코로나19는 독감, 인플루엔자나 홍역처럼 이 잠복기,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이 되는 것을 거의 우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역체계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면역 회피, 성인인 경우에는 면역체계가 확고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발열이 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열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맥박수, 호흡수, 혈압, 체온 그리고 인지 능력 이 인지 능력 상태, 기저질환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중증을 확정되는 그런 기준이 준비되고 있고 그것이 마련된다 하면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은 다시 전달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현재 지금 확진 판정을 받는 대다수가 신천지 신도 중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천지 신도 중에 일부가 1월 중에 중국 우한에서 입국을 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염 경로에 있어서 우한에서부터 감염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도 영화랑 연관성을 짓는 게 2011년에 나왔고 제가 접한 2012년에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스티븐 스토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한 영화인데요. 영화가 맨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이거 어디 시작되는지 모르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 조리장이 손을 대충 씻고 나서 여자 주인공하고 악수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날 하고서 영화가 끝나서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단체에 참여하셨던 분이 국내에서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지 또는 중국의 한 지역에서 직접 들어와서 했는지는 맨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특정한 종교 또는 특정한 행사를 통해서 집단 감염을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직접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이웃,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검사에 참여하시고 동선을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그 다녔던 길들을 알려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부의 방역망 컨트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신천지 신도들을 전수조사했는데 그렇다면 뭐 이게 감염 확산 같은데 컨트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우선 환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우리가 이미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많이 잊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홍역도 많이 유행했습니다. 홍역이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고 와서 충청남도 지역에 막 유행했다. 잠깐 반짝하고 또 다 잊어먹었었는데 그쪽에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차단해서 효과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도 감염 지수, 재생산 지수가 1.2인데 이 코로나는 2.6이나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지수를 제가 쉽게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만약에 4라고 하면은 그게 4분의 환자한테 전염이 되거든요. 그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또 4명한 전달하니까 한 명이 4명, 16명, 64명, 156명이 네.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의 고리를 놓친다 한다면 여기 한 명이 또 다른 256명을 만드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전파 재생산 지수가 2.6이지만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막았지만 현재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이미 됐다는 가정하에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을 막고 그리고 혹시 샜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고 추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그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50% 넘는 수치가 신천지 신도들이고 다른 퍼센트는 사실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타가 과연 신천지 신도의 추가적인 확진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때문에 좀 다른 방면에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좀 발표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가정의학과에서 이렇게 물통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물통이 있는데 잉크를 하나 떨어뜨려서 잉크가 확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확산돼서 색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안에 물병에 잉크가 여기도 한 방울, 여기도 한 방울, 여기도 한 방울이 확산이 되면 이것이 겹치는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처에서 잘 모르거든요. 즉 유입된 시점과 유입된 시기 그리고 그 발생한 지점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하면 또는 그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이동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하나의 250명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심각이라고 선언한 2월 23일 전에 만약 발생을 했으면 그 환자분들은 요번 주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세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숫자는 증가할 것이고 예. 숫자에 놀랄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숫자가 증가됨을 보이면은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두고 출근하거나 휴교령 또는 단체가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알려주는 우리가 사회적 소통에 대한 찬을 더 열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해한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게 새벽에 어떤 강남의 클럽을 갔는데 젊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이건 남의 얘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만약에 한 분이 건강한 복균자로 활발하게 비말을 뿌렸고 그분들은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가족 내에 설마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의 채널을 열어놓고 계속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